아침에 팀원이 차 접촉사고가 나서 늦었는데, 물론 그 당시는 오래전입니다. 지금하고는 시절이 다른 시절인데, 아침에 차 사고가 나서 늦었다고 하니까 그 팀원에게, 진짜 참 자네는 운이 없는 사람이다. 난 자네랑 일하는 게 참 운이 없을까봐 신경 쓰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 팀장님은 반은 농담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분위기 확 무거워졌죠. 팀장님들은 자기들은 뭔가 농담이라고 또는 편하게 우리가 해왔던 얘기니까 하지만, 그게 팀원일 때, 같은 팀원일 때랑 팀장이 됐을 때는 말의 무게도 다르고 상대방이 느끼는 것도 굉장히 다르죠. 팀원 때는 막 팀장의 말 한마디 엄청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요즘 좀 성과가 좀 집에 무슨 일이 있어? 그럼 그 한마디 갖고 신경 엄청 쓰이는 거예요. 왜 저 말을 했을까? 오죽한 팀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팀장의 말이 차나 한잔 할까래. 차를 하자고 그럴까? 무슨 일이 신경 쓰이죠. 있나? 팀장님들도 본인들이 말씀하실 때 리더들은 판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마디를 하면 네, 너무 재밌어서 막 까르르 웃는 상황을 생각하죠. 막상 말을 하면 분명 누구를 까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팩트일 뿐인데도 네.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나는 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가? 혹은 내가 뭘 기분 나쁘게 했나? 자존감이 바닥을 떨어지죠.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말 습관이 있을까요? 리더들이 이제 자기가 팀장이 된 다음에 내가 가진 무게를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팀장은 장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지시도 할 수 있고 평가도 할 수 있고. 물론 요즘 팀장하기가 참 어려워진 시절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팀장이죠. 장의 시작이죠. 팀장은 사실 자기 말의 무게가 꽤 커요. 잘 모르겠으면 자기가 팀원일 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팀장들을 대했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가볍지가 않죠. 팀장이 되면 아직도 나는 특히 초보 팀장이실 때 1년차 팀장일 때 마음은 아직 팀원일 때가 있어요. 내가 한 말이 어떤 때는 팀의 분위기, 팀원들의 분위기 이런 걸 좌우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모셨던 상사 중에 아침에 팀원이 차 접촉사고가 나서 늦었는데 물론 그 당시는 오래전입니다. 지금하고는 시절이 다른 시절인데 아침에 차 사고가 나서 늦었다고 하니까 그 팀원에게 진짜 참 자네는 운이 없는 사람이다. 난 자네랑 일하는 게 참 운이 없을까봐 신경 쓰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 팀장님은 반은 농담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분위기 확 무거워졌죠. 팀장님들은 자기들은 뭔가 농담이라고 또는 편하게 우리가 해왔던 얘기니까 하지만 그게 팀원일 때, 같은 팀원일 때랑 팀장이 됐을 때는 말의 무게도 다르고 상대방이 느끼는 것도 굉장히 다르죠. 팀원 때는 막 팀장의 말 한마디 엄청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요즘 좀 성과가 좀 집에 무슨 일이 있어? 그럼 그 한마디 갖고 신경 엄청 쓰이는 거예요. 왜 저 말을 했을까? 오죽한 팀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팀장의 말이 차나 한잔 할까래. 차를 하자고 그럴까? 무슨 일이 신경 쓰이죠. 있나? 팀장님들도 본인들이 말씀하실 때 늘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첫 번째, 팀장님 기분을 좀 아셔야 돼요. 본인의 기분, 내 기분이 어떤가, 내 감정이 어떤가. 이 뇌하고 입거리는 굉장히 짧잖아요. 그리고 우리 뇌에는 키보드도 없어서 편집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 느껴지는 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그대로 나오면 그냥 감정을 뱉는 거죠. 팀장은 책임감도 있잖아요. 팀도 잘 끌어가야 되고 늘 기분 좋게 그리고 내 감정을 잘 정리해서 좋은 면만 매일 아침에 뱉으셔야 돼요. 매일 아침에 첫 마디는 무조건 기분 좋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팀장의 의무예요. 감정을 정리해서 내 감정을 신이 나게 해서 무조건 첫 마디는 기분 좋게 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같이 라디오 방송했던 아주 유명한 진행자분은 지금도 활동 중이신데 그분은 방송 직전에 늘 콧노래를 부르세요. 물어봤어요. 왜 콧노래를 부르시냐?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시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일종의 루틴이죠. 방송 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내가 콧노래를 불러서 기분 좋은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콧노래를 부른대요. 그래서 늘 리더, 팀장은 첫 마디는 무조건 아침 첫 마디는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기분 좋게 첫 마디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루를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늘 의식을 좀 하셔야 돼요.
아, 팀원들이 늘 날 좀 지켜보고 있구나. 내 음, 기분을 보고 있구나. 늘 좀 지켜보셔야 돼요. 제 후배가 방에다가 싱잉볼을 갖다 놓고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그걸 치는 후배가 있었어요. 싱잉볼이라고 이렇게 힐링 해주는. 근데 그 소리가 울릴 때 제 후배는 마음이 너무 좋은데 그 소리를 밖에서 듣는 팀원들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저분이 뭐가 안 좋은 게 있어서 치면서 또 이게 방 밖으로 새어나올 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음, 팀원들이 팀장님을 늘 지켜본다는 것도 의식을 하시고요. 아, 이도저도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기분 좋은 얘기도 안 나오고 감정 정리도 잘 안 되고 누가 나 보는 것도 싫다 그러면 잠깐 본인이 사라져 주세요. 음, 사라져서 본인이 기분을 좀 이렇게 가다듬으시고 그동안 그 공백을 주셔서 그 공백, 약간의 사라짐도 다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팀원들에게도 여유를 좀 주시고 팀장님 본인도 여유를 되찾으시고 그 공백으로 이렇게 상황이 조금 차분해지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준비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무조건 기분 좋게 시작하라. 팀장이라는 자리는 참 무거워요. 그리고 그 팀장의 직위가 높을수록 더 힘들어해요, 팀원들은.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그냥 자기 바로 위에 팀장이 농담한 거에 웃어주는 거랑 사장님이 농담하는 거에 웃어주는 거 중에 사장님이 농담하는 거를 웃어주는 게 팀원들의 피로도가 훨씬 크대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기분이나 또는 우리 팀원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내가 미치는 그런 영향도, 영향력이 크다 생각을 하시고 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나를 좀 지켜본다 생각하고 팀장이라는 건 늘 이렇게 노출돼 있잖아요. 그죠? 아마 자리 배치도 대부분 좀 다르게 돼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나를 어떻게 늘 잘 피팅해서 팀원들에게 보일지를 의식하셔야 되는 거죠. 주니어 때 직장 생활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팀장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갑자기 책상 위에 서류를 확 내리면 거기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무를 시작했는데 뒤통수만 보이는 팀장님도 있어요. 의자 돌려서 창밖만 이렇게 쳐다보는. 예. 그러면 진짜 이게 기분부터 챙겨야 되니까 2배, 3배 피곤하죠. 첫 마디는 무조건 기분 좋게. 연구 결과에서도요. 팀장이 처음 아침에 기분 좋은 한마디를 하면 그날 팀 성과가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첫 마디, 두 번째, 그리고 나를 지켜본다는 생각을 하시고 의식해서 음, 말하고 행동하시는 건 세 번째. 이도저도 안 되겠다. 그러면 사라지세요. 잠깐 사라져서 여백을 두고 그 여백에서도 실은 우리가 직장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많은 부분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좀 더 뾰족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과를 잘라 먹을까? 그러면 이게 까먹자는 건지, 배먹자는 건지, 아, 씻어서 먹자는 건지, 우리 사과 먹을까? 우리 사과 먹자 그랬으면 사과를 잘 나오라는 건지, 껍질을 깎아서 그대로 내놓으라는 건지, 싹둑싹둑 썰어오라는 건지, 깨끗이 씻어오라는 건지, 주스를 만들어 오라는 건지 잘 모르죠. 분명히 팀장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과 먹자. 그래서 뾰족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 볼펜 끝처럼 아주 뾰족하게 얘기하면 그 갭이 줄죠. 팀장하고 팀원들의 많은 오해는 사실 팀장이 가진 정보와 팀원들이 가진 정보의 갭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팀장은 더 알아요. 팀에 와서 팀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팀장 입장에서는 속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달에 하면 안 돼요. 뭐, 그게 지금 우선순위가 아닌데요. 라든지, 저희가 그걸 꼭 해야 되나요? 라든지. 근데 이미 팀장은 리더한테 받은 오더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더나 지시에 따라서 팀장은 실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보의 갭을 줄이는 건, 동시에 그 간극을 줄이는 건 도대체 누가 할까? 팀장이 하는 거죠. 팀장의 어떻게 보면 말의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말의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낸들 알겠어. 위에서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거지. 그리고 그대로 흘려서 이렇게 내리면 팀원들에게는 아무런 부가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사장이 팀원들하고 이러죠. 팀장을 두는 이유는 갭을 줄이고요. 그리고 실행에 좀 더 가깝게 잘 번역해서 팀원들에게 실행을 도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팀장님들이 제가 코칭을 해보고 강연을 해보면 팀장님들이 정말 일은 잘하시는데요. 말은 참 못하시더라고요. 일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말도 1인 시대가 됐거든요.
내가 일일이 가르쳐 주던 걸 AI가 많이 가르쳐 주고요. 다 자기 그 비서들을 다 한 명씩 데리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지식을 가르쳐 주고 정보를 가르쳐 줘서 그거를 가공해 오는 팀장의 역할에서 이제 팀장이 경계를 잘 설계하고요. 맥락을 설명해서 실행으로 갖고 가게 하는 역할이 훨씬 세질 거예요. 이리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같이 할까? 예전에는 이리 와봐. 내가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배운 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팀원과 팀장은 지식의 갭은 오히려 별로 없죠. 맥락의 갭이 크죠. 맥락의 갭. 팀장님들이 얘기하실 때 그 맥락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말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말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스피커로 살지만 저도 운전할 때 또는 혼자 있을 때 중얼중얼해요. 녹음도 많이 하고요. 쑥스럽지만 녹화도 해서 보고요. 말 연습 많이 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편집한 대로 나오겠어요? 말이라는 게. 일단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무슨 스포츠 경기에서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는데 그게 그 정도로 내 입에 배려면 입술에 말이 배려면 사실 많은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회의 자료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회의 자료를 어떻게 설명할지를 저는 거의 5대5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의 자료는 또 AI가 많이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AI가 만든 자료가 틀린가 맞나 그게 좋은가 나쁜가를 보시는 시간보다 그 자료를 갖고 내가 어떻게 인간이, 리더가, 팀장이 이걸 실행에 가깝게 팀원들을 그 실행의 선까지 좀 가게 해줄까. 말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달변으로 막 이렇게 쏟아붓는 분들이 말을 잘하시는 게 아니고요. 말을 구조화하는 분들이 잘하세요. 내비게이션 생각하시면 돼요. 내비게이션에 우리 목적지 찍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확 떠요. 도착 시간, 가는 거리, 그 다음에 조금 넘겨보면 드는 돈, 통행료 이런 것도 다 나오고요. 그게 구조화죠. 필요한 정보만 틀에 맞춰서 저한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팀원들은 내비게이션 같은 팀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에 인간미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이 사람 목소리, 저 사람 목소리 다 바꿀 수 있고요. 참고로 뭐 그 동네 맛집도 알려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부가로 더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내비게이션은 구조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좋아하는 게 잔소리 안 하잖아요. 길 가다 딴 데 빠졌다 해서 이렇게 운전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늘 최적화해 주죠. 그래서 첫 번째, 뾰족한 주제로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사과를 먹자가 아니고 사과를 잘 씻어서 껍질을 벗겨서 4조각으로 나눠서 씨는 빼서 우리 먹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조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실 많은 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구조화가 식당 메뉴예요. 식당 메뉴 보면 그냥 축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날 뭐 코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단품, 그 다음에 뭐 세트 이런 식으로 막 이미 틀이 짜져 있거든요. 선택이 쉽게, 주문이 쉽게. 구조화는 결국 팀원들의 실행을 쉽게 해주는 말이죠. 팀원들이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저는 상처 안 받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주세요. 네, 라고 하는 네. 팀원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이게 정답이구나 해서 연습을 해서 하는데 또 네. 어떤 팀원?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말투를 조율해야 하죠? 팀원들도 성격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어떻게 그런 기준을 잡아서 말을 해야 될까요? 말을 구조화하자 그러면 말의 매뉴얼, 말의 순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 선택이나 톤도 다 구조화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때그때 정확한 정보만 전해주지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의 폰트죠. 말의 폰트, 말의 톤이나 용어 선택, 단어 선택 이것도 다 구조화예요. 본인이 굉장히 픽을 해서 그 톤대로, 그 매너대로 언어 선택, 용어 선택을 정확히 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팀장님은 사과를 먹자. 잘라서, 베서, 씻어서, 포크 꽂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팀장은 야 우리 사과 먹자. 자르고, 베고, 포크 꽂아서 얼른 자 이런 팀장도 있겠죠. 그것도 다 구조화한 거예요. 팀원들이 원하는 건 제가 보니까 팀장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에요. 그럼 자기도 들으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이 구조화라는 게 상대방이 되게 나를 예측하게 해주는 중요한 틀이죠. 우리 팀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안에 뉘앙스나 그
그 안에 숨은 뜻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서체, 톤, 매너 이것도 전부 다 구조화에 들어가는 거고요. 평소에 그러던 팀장님이 갑자기 다른 구조 또는 다른 톤을 써요. 말도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그거를 꼭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야 빨리빨리 하자 지금 시간이 없어 아침에 그랬다가 그 오후 되니까 야 그렇게 서두르다가 또 에러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하면 안 돼. 이거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돼. 그럴 땐 설명을 해줘야죠. 내가 오전엔 서두르라고 했는데 마감 때문에. 근데 내가 오후에 또 얘기한 거 보니까 이게 앞뒤가 부딪히네. 왜 그랬냐면 오전에 되게 마감 때문에 급했었는데 갑자기 내일 내가 할 회의가 모레로 연기됐어. 그래서 나는 이제 속도보다는 디테일을 강조하게 된 거야. 혼란을 줬다면, 내가 혼란을 줬다면, 미안합니다. 정정할게요. 이렇게 바뀌면 바뀐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팀장의 말 성의가 굉장히 필요해진 시대예요. 앞으로 팀장님들의 역량은 말에서 거의 80%가 갈린다고 봐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천사도 디테일에 있어요. 디테일할수록 상대방이 이해가 쉽고요. 왜 디테일할까? AI도 그렇고요. 요즘은 친절한 설명자를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납득이 돼야지 실행에 옮기잖아요.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이런 배경이 있고 여기 어떤 논의를 할 거고 오늘 이런 결정을 했고 왜 그 결정을 했는지 이유가 들어가고 그리고 다음 단계를 얘기하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도 이렇게 구조화된 여러 가지 말의 틀을 전달받으면 또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나 그 자리에 없었는데 팀장님이 다시 불러서 근데 아까 오전엔 88했는데 오후엔 이제 에너지가 떨어져 갖고 다른 톤과 서체로 다른 폰트로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전 들은 사람과 오후 들은 사람이 다른 거죠. 그래서 톤, 서체, 말투, 용어도 다 구조화입니다. 구조화를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말 스타일을 정하시는 캐릭터를 정하시고 근데 그게 입에 붙어야지 내 캐릭이 돼요. 하여튼 제가 볼 때 말에 있어서 제일 나쁜 리더는 케바케 리더예요. 오전 기분 따라 오후 기분 따라. 그러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캐릭이 바뀌었어. 내가 오전에는 막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점심 때 인사팀장님이 나한테 팀원들에게 좀 친절해 주라고 피드백을 줬어. 좀 친절해질게. 이유를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팀원들이 왜 그러지? 우리 팀장님 갑자기 왜 그러죠? 더 불안한 거죠, 그때. 천사도 디테일이 있다. 이렇게 드시면 좋겠어요. 이미 잘 돌아가던 팀에 내가 새로 팀장으로 가면 나는 텃세라고 느끼는데 어쨌든 나는 굴러온 돌인 거죠. 그런데 그 팀은 이미 어떻게 보면 거의 팀장이 없어도 굴러갈 정도로 탄탄하게 잘 돼 있을 때 팀장이 이제 허공에 떠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팀장으로서 좀 고통을 관통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과장님을 우군으로 만드셔야죠. 그래서 내가 팀원들에게 할 얘기 그리고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톤, 매너, 용어, 그 다음에 컬처 이런 거에 대한 팀장님이 다리가 돼서 그런 팀장과 과장이 처음에는 같이 성과를 낸다는 생각으로 팀장님도 과장님과 협업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도 팀장의 능력이에요. 팀장은 과장을 못 이깁니다. 기존에 만약에 그 팀이 굉장히 끈끈하게 묶여 있었다면 못 이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작가님, 사실 이거는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네. 저는 살면서 착하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리더가 되니까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걸 너무 알겠습니다. 그렇죠. 권위가 없잖아요. 저를 편하게 여기고 뭐 그런 건 다 알겠는데 리더라는 게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강단도 있어야 되고 말에 힘도 있어야 되고 혼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좀 권위를 세우기, 뭐 성격을 완전히 개조할 수는 없잖아요.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뭐 바꿔야 되는 한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사실 권위라는 거는 뭔가 갖고 와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문적 권위가 있거나 권력이라는 권위가 있거나 조직에서의 강한 지지라는 권위가 있거나 아니면 내부 위계 질서가 있거나 그런 게 다 권위는 갖다 쓰는 건데 저는 팀장님들께 내 권위는 내 기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기준, 사람들에게 질서로 보이는 거죠.
권위를 갖다 쓰는 이유는 일정하게 질서를 부여해서 그대로 자동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는 건데, 질서를 위한 권위가 내 기준에서 나온 거야. 나는 이걸 중요시한다. 나는 이게 필요하다. 나는 이게 굉장히 큰 가치다. 이런 기준을 세워주시는 게 첫 번째 같아요. 우리가 이제 권위를 왜 갖다 쓰려고 할까? 권위는 사실 질서를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권위를 갖다 씁니다. 뭐 팀장이라는 것, 그 타이틀도 권위고, 뭐 학문적 권위, 조직에서의 서포트, 뭐 이런 모두 다 권위죠. 예. 그 질서를 위해서 내가 갖다 쓰는 게 남의 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아니면 꼭 그 무언가 내가 땡겨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먼저 내가 그 질서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단단히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그게 권위가 되는 거죠. 이미 팀장님들은 권력은 있으세요. 권한도 있고요. 그런데 권력이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라는 건 뭐 대단한 권력이 아니죠. 평가권? 뭐 이런 것도 팀원들은 권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권한이 있는 거죠. 권한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팀장님들은 뭔가 내가 하는 말에 무게가 실리고 질서가 잡혔으면 좋겠어. 그 기준은 본인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중요해. 나는 이게 내 가치관이야. 나는 이게 내 철학이야. 우리 팀의 지향점은 여기야. 라고 기준을 세워두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물론 팀장님 본인도 흔들리지만 호구 잡혀요. 왜 권위를 갖다 세우려고 할까? 왜 질서를 잡으려고 할까? 호구 잡히니까. 안 그럼 말을 안 들어주니까, 무시하니까 자꾸 그게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나의 또렷한 기준, 일관된 기준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나는 완벽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좀 덜 돼도 속도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라든지 나는 시간이 걸려도 최대한 문제점이 없게 만드는 결과물이 중요해. 라든지 나는 뭔가 과정이 굉장히 건설적이었다면 결과가 좀 덜 나와도 난 과정에 되게 힘을 많이 이렇게 주는 사람이에요. 라든지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결과가 답 아니겠어요?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거죠. 우리 팀장님은 성과 지향적일까, 성장 지향적일까, 통제적일까, 코칭적일까 등등 이 원칙 기준. 그래서 우리 팀장님의 조직 MBTI를 아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기준을 세우고 나면 이제 그 기준을 지켜야 되니까 본인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팀장님이. 근데 여기서 확신은요, 고집이랑 달라요. 확신엔 수용성이 있어요. 내가 확신을 했었지만, 이거는 내가 바꿔야 되면 바꿔야겠다. 라는 게 이제 확신이고요. 내가 계속 믿는 바니까. 고집은 그냥 우기는 거예요. 난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미 그거는 바꿀 여지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굉장히 확신에 차 있어. 그러면 그 신념, 믿음을 바꿔주면 되거든요. 근데 고집은 그냥 그 자리에 무조건 멈추는 거예요. 그냥 그걸 진짜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확신이 있고 기준이 있지만 바꿀 수 있어. 그렇다면 내가 뭘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팀원들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유연성, 수용성을 보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내가 지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부탁으로 듣거나 흔히 얘기한 대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하나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불편함도 표현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일 10시까지, 오전 10시까지 이 보고서를 부탁해요. 네, 부탁해요. 네. 그러면 나는 9시 50분부터 10시 30분까지는 딴 거 안 보고 이거 올라오면 보도록 시간 비울게요. 네. 나도 약속을 하고 나 또한 거기에 불편함이나 심지어 뭐 희생이라도 나도 기꺼이 이렇게 보이겠다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일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아무 미팅도 안 잡게. 그냥 그 보고서 올라오면 제일 먼저 보고 피드백을 제일 먼저 줄게. 미안한 마음도 중요하고 채무감도 중요한데 결국은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팀의 일을 위해서 저 사람도 불편한 걸 감수하는구나. 예. 제일 나쁜 게 이런 거예요. 나 담배 한 대 피고 올 테니까 그동안 해놔. 예? 나 김 부장랑 커피 한 잔 마시고 올게. 예? 그동안 해놔. 예.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자긴 불편함이 없잖아요. 팀장님 이거 12시 반쯤 될 것 같은데요. 알았어. 나도 햄버거 먹으면서 있을게. 부담도 되지만
동시에 팀장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첫 번째, 기준을 세우시고요. 그 기준에 맞는 확신을 보여주시되 난 유연하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여지도 보여주시고. 세 번째, 뭔가 늘 업무에 대해서 지시, 요청, 부탁을 하실 때는 그러면 나는 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내가 편리한 대로 상대를 그 틀에 맞추지 마시고요. 나 또한 거기에 굉장히 성의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전에 뭐 아삽이란 말 있잖아요. 내일 아침 7시까지 해놔. 저는 진짜 그거 싫어했어요. 나는 밤새서 야근을 하는데 본인은 불편함이 없잖아요. 저녁 약속 다 가고 잘잠 다 자고.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 7시까지 해놔 그러면 새벽 4시에 그럼 제가 초안을 보내드릴 테니까 주십시오. 아 진짜 그랬어요. 서로 그래야죠. 팀장님의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표현도 꼭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팀원들에게 권위를 세우고 그래도 제 말을 안 듣고 과장 말은 듣는 것 같거든요. 네. 치욕적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리더들도 팀원들 눈치 엄청 봅니다. 심지어 제 말까지 듣지 않는다? 그럼 너무 속상하거든요. 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팀이 아니고요. 한 3종류의 팀이 있어요. 내가 팀원이었다 팀장이 되는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잘 돌아가던 팀에 내가 새로 팀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팀이 만들어져서 그 팀을 내가 꾸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는요, 제 경험에 따르면 이미 잘 돌아가던 팀에 내가 새로 팀장으로 가면 나는 텃세라고 느끼는데 어쨌든 나는 굴러온 돌인 거죠. 그런데 그 팀은 이미 어떻게 보면 거의 팀장이 없어도 굴러갈 정도로 탄탄하게 잘 돼 있을 때 팀장이 이제 허공에 떠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팀장으로서 좀 고통을 관통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과장님을 우군으로 만드셔야죠. 그래서 내가 팀원들에게 할 얘기, 그리고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톤, 매너, 용어, 그 다음에 컬처, 이런 거에 대한 팀장님이 다리가 돼서 그런 팀장과 과장이 처음에는 같이 성과를 낸다는 생각으로 팀장님도 과장님과 협업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도 팀장의 능력이에요. 팀장은 과장을 못 이깁니다. 기존에 네. 만약에 그 팀이 굉장히 끈끈하게 묶여 있었다면 네. 못 이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질서를 좀 확인시켜 주는 거죠. 처음에 회의 시작은 팀장님이 하고요. 중간에 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이 다 얘기를 나누고요. 맨 끝 정리는 역시 팀장님이. 말의 순서, 발언의 순서를 정해서 문은 팀장이 열고 문은 팀장이 닫는 거죠. 네.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의 순서와 관계없이 메시지의 강도가 다르게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과장님이 팀원 여러분들 저 야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신 거죠. 오늘 야근을 하면 내일 오전에 이렇게 일이 잘 끝나면 오후는 우리 반찬 쓰든지 점심을 맛있는 걸 먹든지 다들 보고서 쓰느라고 바쁠 테니까 내가 어저께 지시했던 보고서는 후순위로 미루자. 우선 여기에 힘을 모읍시다. 라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더 큰 메시지를 얹어주시는 거죠. 과장님의 메시지에 플러스 원, 플러스 알파로 팀장님의 말의 무게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과장님과 당분간은 같이 협업을 해서 팀에 내가 녹아들 때까지 과장님과 협업을 한다. 두 번째, 문을 열고 문을 닫는다. 이건 순서에 관한 거고요. 세 번째, 순서와 관계없이 말에 힘을 내가 더 싣고 거기에 추가로 정보도 더 얹을 수 있고요.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건 팀장님 얘기야 라고 팀원들이 머릿속에 순서가 생기죠. 누구한테 여쭤봐라든지 내가 가서 여쭤보고 답할게 이런 식으로 이 조직 안에서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런 축적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팀장님이 그래도 내가 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순서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는 저도 임원을 8년 했지만 본부장들도 임원들도 똑같아요. 팀장이 과장한테 느끼는 것과 임원이 팀장들한테 느끼는 건 똑같아요. 임원들도 팀장 말은 잘 듣는데 자기 말 안 들어서 속상한 임원들 많을 거예요. 어디든 간에
어쨌든 협업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닫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되시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회사 다니다 보면 네, 사실 일이 잘 굴러가지만은 않잖아요. 그쵸. 팀장이나 리더가 칠 때도 있지만 네네, 큰 실수를 했을 때 네, 순간적으로 막 감정 조절 못해서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음, 방어가 생기고 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책임이 모호해지겠죠. 이런 민감한 순간에 리더가 지켜야 할 첫 문장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상황을 인정하셔야 돼요. 상황. 지금 사고가 났어. 심각한 사고야.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객관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아, 굳이 내가 뭐 이것까지 얘기할까? 아우, 이거 내가 얘기해서 괜히 말썽 생기겠는데. 이런저런 생각으로 상황 그대로 인정을 안 하면 팀원들은 오해를 하거나 불신을 해요. 우리 팀장님은 못 믿을 사람. 밖은 저 난리가 나듯 불신하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런 거야. 난리가 났어.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나면 팀원들이 그 다음엔 정말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갈 길을 잃죠. 이탈을 하는 팀원도 나오고요. 괜히 내가 이거 꼈다가 나중에 책임 물을까봐 그래서 살살 빼는 팀원들도 나오고요. 체념하는 팀원도 나와요. 아유, 다 텄구나 이제. 올해나 승진은 텄구나. 사고 친 팀에서 뭔 승진이 있겠나. 그런데 그때 진짜 딱 그래서 이걸 지금 수습하려면 요거가 중요해. 라고 그 다음에는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소비자분들이 배탈이 났어. 큰일 났어. 이러다 불매운동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팀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제일 급한 건 신뢰입니다. 고객들이 다시 우리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뢰를 찾아와야 됩니다. 신뢰. 자, 이제 이 신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딱 방향타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고가 났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 이거야 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나면 이제 팀원들이 사고를 수습하겠죠. 그때 팀장님이 전도 좋고요. 후도 좋고요. 꼭 해주셔야 될 얘기가 나도 책임질 건 책임질 거고 또 이번에 이 일에 있어서 박 과장이 잘못한 부분도 이 부분이 수습되면 박 과장도 책임을 질 거야. 근데 우선은 사고를 수습하자. 내가 이 책임지는 거 어영부영 안 넘어갔고 나 또한 책임질 거다. 그리고 현재 사고는 사고다. 그런데 이걸 풀기 위해서 딱 하나 우리가 할 건 이거다. 신뢰 회복, 위생 조치, 지금 소비자들의 그 불만 대응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팀장으로서의 실력이 팀원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원래 위기 때 그 실력 있는 사람도 드러나고요. 실력 없는 사람도 위기 때 드러나죠. 그래서 팀장은 인정하고요. 상황도 인정하고 책임도 인정하고 자기 책임뿐이 아니라 다른 팀원도 책임을 져야 될 거면 그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한 단어로, 한 용어로 근데 우리가 지금 초점 맞출 건 이거예요. 나머지는 2, 3, 4등이고 우선 1등으로 해야 될 건 이거야. 이탈하고자 했던 팀원도 다시 조인하고요. 합류하고요. 그 다음에 체념했던 팀원도 방향이 있으니까 합류하죠. 그렇게 팀원들이 모이면 그 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거죠. 개선. 개선을 끌어내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임 인정, 한 단어 뽑기, 그래서 방향 설정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속도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팀장님은 정신줄을 안 놓으셨구나 라고 팀원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상황을 인정하는 거로는 팀장이 정말 현실감이 있는 사람이고요. 현실 인정을 하는구나 팀장님이. 그 다음에 책임을 지거나 묻겠다는 것도 공정한 팀장이 되는 거죠. 개선을 하자 이거는 성과를 올린 팀장이 되는 거죠. 크게 보면요, 조직은 모든 직원들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비중이 똑같죠. 그렇게 다 우수한 팀원들로 이루어지고 싶죠. 팀장이 돼서 내가 개인기로 일하고 팀원들의 격차를 만들고 나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게 만들면 조직은 싫죠. 정작 팀장은 제 경험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더 배우고 내가 아는 건 더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늘 달려나가면서 늘 또 내가 아는 거는 자꾸 내려주고 이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임을 잘 못하는 팀장님들은 성격도 있어요. 내가 끝까지 봐야 된다. 그런데 저는 성격이나 이런 거보다 일의 상황, 지금 정말 통제가 필요하고 지금 굉장히 이제 압박감이 크다 또는 아주 이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강하다 할 때는 통제형이 돼야 되고요. 그냥 위임을 하고 맡기고 시간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팀원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성장이 되게 필요하다고 느끼면 팀장님은 일부러라도 위임을 해야 돼요. 다시 나옵니다. 팀장님의 수고와 희생, 불편함, 그게 있어야 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위임을 안 하는 리더는 피드백이 너무 어렵습니다. 막 시간 쪼개서 애정을 담아서 디테일하게 했더니 표정이 굳고 지적이라 생각하겠죠. 대충대충 봤더니 좀 자세히 봐달라고 해요. 리더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네. 피드백을 잘하는 건가요? 이제 3T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3T. 첫 번째 T는 타이밍입니다. 세상사 타이밍에 피드백을 줄 때, 이게 진짜 이게 지금 해야 되는 건가? 급한 건가? 아니면 우리 팀원에게 지금 이 타이밍이 적절할까? 10시에 회의인데 9시 50분에 우리 피드백 대화 좀 하자. 그럼 마음이 가겠어요? 지금 네. 10분 후인데 이 팀장님들께서 타이밍, 이게 맞는 타이밍일까? 타이밍이 적절한지는 우리 팀원이 뭔가 내 얘기를 듣는데 방해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나? 그것부터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혹시 이 친구가 마음이 딴 데가 있거나 11시 50분 피드백, 이건 무조건 망쳐요. 5시 50분 피드백, 이건 무조건 망칩니다. 예. 타이밍이 적절한가? 나는 준비가 됐는데, 팀장이 난 준비됐는데, 팀원은 지금 마음을 딴 데 뺏기고 있지 않을까? 타이밍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톤이에요. 톤. 피드백일수록 정말 이렇게 잘 정리돼서 잔잔한, 그런데 온기가 있는, 피드백일수록 잘 정리된 잔잔한, 그런데 온기가 있는 따뜻한 차 같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마시기가 좋고요. 몸에 들어가면 훈훈해지는 거죠. 그래서 온기를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드백,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말이 되게 각져요. 각진 말들이 나와요. 각진 말들. 사각, 삼각. 피드백은 둥글어야 되는데 각진 말들이 나와서 정확히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은 거죠. 또 피드백 매뉴얼도 회사에서 막 나눠주거든요. 제가 아는 한 후배 얘기는 팀장님이 피드백을 주는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하더래요. 예. 체크리스트는 이제 화장실 같은 데나 이렇게 있는 거지 그걸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이건 아닌 거죠. 본인이 팀장님이 그 톤과 매너, 분위기 이런 것들을 따뜻한 차처럼 내가 권할 수 있을 때 본인이 다 녹여서 온기를 유지하면서 건네줘야 되는 게 피드백이죠. 세 번째가 이제 테리토리인데, 테리토리, 영어 단어 좀 안 쓰는 단어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영역이에요, 영역. 장소. 피드백의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 회의실 일반적으로 하죠. 네. 나쁜 장소들을 선택하지 마셔야 돼요. 나쁜 장소. 예를 들어서 좀 진지하게 피드백을 한다고 그러고 탕비실, 그냥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회의실 로비, 라운지 이런데, 오픈된 장소에서는 피드백이 진솔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했죠. 아니 근데 아까 팀장이랑 심각하게 차를 한잔 하자 그래 놓고서 회사는 좀 그러니까 밖에서 하지. 하루 회사 지하에 있는 카페를 간다든지 회사 바로 앞에 있는 카페를 가서 결국은 다 보는 피드백. 그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진짜 진솔한 피드백에는 저는 도움이 안 되는 장소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의 장소는 팀원이 고르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는 피드를 할 준비가 돼 있는데 장소를 어디로 할까? 시간도 어디로 할까? 팀원이 정해서 그 팀원의 시간과 장소를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계속 이게 팀원과 팀장과의 대화에는 늘 빠지지 말아야 될 게 팀장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아우 거기까지 언제 가? 그냥 여기서 얘기하자 회의실에서. 안 돼요. 네. 거기가 편해? 알겠어요. 거기로 가죠. 그 시간이 나아요?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팀장님들은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해야지 이제 우리 팀원들도 얘기를 진솔하게 하고요. 또 진솔하게 듣죠. 내용은 어떨까? 제가 지금 타이밍, 톤, 테리토리는 형식이고요. 그렇죠. 내용은 어떨까? 다시 한번 예로 들어드린 게 사과 먹자요.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그래서 껍질을 베고 그리고 씨 발라내고 꼭지 띄고 6조각으로 나눠서 썩은 데는 잘라버리고 포크에 꽂아서 먹자. 종이 접시에 놓고 이런 거죠.
피드백을 줄 때 저는 직장인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봐요. 태도, 실력, 성과. 피드백을 줄 때 어떤 거를 피드백을 줄지 팀장님이 잘 가리마를 가르쳐야 돼요. 아, 태도가 안 좋다. 실력은 좋은데. 실력도 좋고 태도도 좋은데 성과가 안 나오네. 태도도 무지 좋아요. 성과도 곧잘 나와. 그런데 실력이 조금만 올라가면 성과가 더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성과를 피드백할까? 태도를 피드백할까? 실력을 피드백할까? 실력은 길러주면 되고요. 성과는 자원과 환경을 제공해주면 되고요. 태도는 본인이 바꿔야 되는 거죠. 무엇을 정확히 피드백을 해줄지 알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획안이 잘못 마음에 안 들게 나왔어요. 이게 태도의 문제일까? 아니죠. 실력이 없을까? 어쨌든 태도도 좋고 실력도 좋은데 왜 이런 보고서가 나올까? 예. 그걸 팀장님이 잘 고민하셔서 나눠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우리 어릴 때는 피드백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산수 점수 조금만 올리면 좋겠다. 그냥 공부 잘하자가 아니고. 근데 성인이 되면서 아유 뭐 그거 내가 일일이 뭐 얘기해. 그러고선 그 당장 눈에 나온 결과물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피드백을 듣는 팀원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팀장님이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주셔야죠. 어떤 팀장이나 리더는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돼? 왜 이렇게 요즘 애들은 실력이 없는 거야? 그렇게 예. 이야기하는 경우도 예. 많이 있어요. 예. 아마 그 질문을 그 AI가 답할 수 있다면 AI도 그럴 거예요. 아니 팀장님이나 돼서 이런 것까지 나한테 물으세요? 저도 이렇게 직장에서 사원부터 시작해서 임원까지 했지만 참 많이 들은 얘기. 아니 나 대리나 되는 사람이 이걸 나한테 물어? 과장이나 된 사람이? 팀장이나 된 사람이 이걸 나한테 물어? 이러는데 사실 직장생활, 조직생활은 계속 배우고 배운 걸 또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죠. 조직에 있어 보면 조직이 싫어하는 팀장 중에 하나는 안 가르쳐주는 팀장. 팀원들을 안 가르쳐. 안 알려주는. 그런데 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팀원들이 싫어할까? 왜 꼰대라고 그럴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가리말 쳐서 뭔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운동 잘하시고요, 잘 드세요 이런 얘기보다 비타민 A를 좀 더 복용하시고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걷기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만약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냥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이렇다면 진짜 진료비 안 내고 싶을 거예요. 그쵸. 예. 친절하고 상냥해져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세상의 트렌드예요. 디테일해지시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관심을 갖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나 이제 그것도 팀원들이 평가해요. 나한테 얼마나 저 사람이 성의가 있을까? 왜 갑자기 그래? 아니 본인이 충분히 생각하고 하는 얘기인가 나한테? 그런데 팀장이 고민을 해서 이게 실력은 이런데 성과는 이런데 태도는 이런데 그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나도 또한 희생하고 나도 지원할게라고 해서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질 때 팀원들은 그때 귀를 열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나를 이용하는구나. 그리고 나한테 잠깐 관심을 갖는구나. 선택적 성의를 보이는구나. 못 믿는 거죠. 네. 팀장하기 참 어려운 세상인데 근데 저는 팀장님들 이 어려운 시절을 뚫고 이 어려운 시대 특히 AI가 들어온 이 격변의 시대에 팀장님 역할을 잘 하신다면 그분들은 진짜 뛰어난 경영자가 되실 거예요. 네. 분명 끊어야 될 땐 끊어야 되고 속아줄 땐 속아주더라도 뭔가 기준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면서 그런 팀원들을 관리해야 되나요? 세 가지를 물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팀장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도 팀원들에게 변명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사실 나도 노력했는데 또 나라고 애 안 썼겠어. 뭐 너무 많잖아요. 특히 이제 팀장이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팀원들에게 어떻게 책임지는 언어를 얘기할까? 세 가지 구조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되돌아보셔야 돼요. 아침에 차 접촉사고가 나서 늦었어요. 그러면 그 차 사고가 난 순간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든지 뭔가 아니면 회의를 순서를 옮긴다든지 뭔가 할 수 있었던 거. 그때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왜냐하면 그때 할 수 있었던 걸 안 해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불신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예. 할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 이건 스스로에도 많이 물으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그걸 안 해서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생긴 결과가 뭘까? 또 생각하셔야 돼요. 할 수 있었던 건 뭐고
그래서 생긴 현재의 결과는 뭘까? 늘 대면하셔야죠. 상처가 나잖아요. 그 상처를 안 보고 치료할 수는 없어요. 꼭 봐야 돼요. 찢어지면, 다치면 어디 다쳤나 보고 거기 약 발라야죠. 뭔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거는 먼저 그 상황을 직접 봐야 돼요.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그래서 생긴 결과가 뭘까? 이 안 좋은 결과가 뭘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현재 내가 무언가를 안 해서 이 결과가 생겼으니까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팀원에게 묻는 거죠. 아침에 그래서 사건, 사고가 생겨서 늦게 왔는데 결국 늦어서 반드시 거기에 따른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만약에 팀장이 그래도 그건 옳지 않아. 그럼 그거는 태도의 문제로 보는 거겠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태도조차도 팀장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김 과장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팀원분들이 믿을 수 있는 팀장이 될 수 있을까요? 늘 그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저도 안 풀린 일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요. 할 수 있었던 일이 뭘까? 그래서 현재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럼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회사에서의 사건, 사고는 보면 컨베이어 벨트 같아요. 늘 현재가 먼저 와요. 그 다음에 미래가 오고, 그런데 현명한 팀원, 현명한 팀장들은요, 현재를 보고요, 그 다음에 과거가 바로 뒤에 쫓아나와요. 그래서 현재 이런데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그래서 이제 할 게 뭘까? 늘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돌면 그냥 현재 것만 보지 마시고 현재가 생긴 이유, 인과관계, 원인을 찾으시고 그래서 생긴 이슈를 보시고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과거는 컨베이어 벨트 따라서 돌아서 나갈 겁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서로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개선이 되겠죠. 사실 리더가 되었다는 건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을 잘하는 리더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팀원들한테 일을 못 줍니다. 왜냐면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 리더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제가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에요. 근데 정답이 있지는 않죠. 통제형 지시를 내려야 될 땐 또 내려야 되죠. 그리고 위임을 할 땐 위임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크다. 뭐 기한이나 또는 품질에 지금 압박이 크다 할 때는 그때는 쉽게 위임하시면 안 되죠. 네, 중요할 때는. 그럼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게 그 통제할 때와 그 다음에 위임할 때가 상황은 분명히 달라요. 제가 많은 리더를 봤지만 그렇게 위임을 잘하는 리더도 매번 위임하진 않았어요. 네. 봐가면서 상황을 선택해 가면서 위임을 했죠. 진짜 통제가 필요할 땐 있죠. 그때는 내가 밀어줄게 한번 해봐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리더가 상황을 잘 보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지금 결정만 해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구체적으로 실행까지 제시해야 되는 건지 그 상황에 따라서 실행까지 정확히 제시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통제형 아니면은 정말 내가 결정형 리더가 돼야 되죠. 결정을 해서 진짜 그 끝까지 가주셔야 되고요. 그냥 위임을 하는 리더다 그러면은 정말 합의해 가면서 주도성을 갖고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죠. 근데 이게 팀장님들도 잘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일 욕심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거 좀 여담인데 팀장님이 되시면 조직에서 싫어하는 팀장님이 있어요. 개인기로 일하는 팀. 정말 싫어요. 그런 팀장이면 싫어요. 왜냐하면 조직은 괜히 조직을 줬네 이런 거죠. 괜히 팀원 줬네. 혼자 하게 둘 걸. 그 팀장의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는 다른데. 그렇죠. 네. 개인기로 저렇게 할 거면, 뭐하러 내가 3명이나 팀원을 줬을까? 그냥 혼자 하게 둘 걸. 근데 그런 리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많은 리더 팀장들의 오해예요. 크게 보면요. 조직은 모든 직원들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비중이 똑같죠. 그렇게 다 우수한 팀원들로 이루어지고 싶죠.
팀장이 돼서 내가 개인기로 일하고 팀원들의 격차를 만들고 나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게 만들면 조직은 싫죠. 정작 팀장은 제 경험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더 배우고 내가 아는 건 더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늘 달려나가면서 늘 또 내가 아는 거는 자꾸 내려주고 이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임을 잘 못하는 팀장님들은 성격도 있어요. 내가 끝까지 봐야 된다. 그런데 저는 성격이나 이런 거보다 일의 상황, 지금 정말 통제가 필요하고 지금 굉장히 이제 압박감이 크다. 또는 아주 이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강하다 할 때는 통제형이 돼야 되고요. 그냥 위임을 하고 맡기고 시간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팀원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성장이 되게 필요하다고 느끼면 팀장님은 일부러라도 위임을 해야 돼요. 다시 나옵니다. 팀장님의 수고와 희생, 불편함 그게 있어야 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위임을 안 하는 리더는 팀장님은 팀원들이 보기에 편할 때도 있죠. 그런데 굉장히 이기적인 팀장으로 보이죠. 저 사람 나 키울 생각이 없구나. 결국 떠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팀장님들은 늘 희생과 수고, 불편함을 팀원들에게 보여주면서 팀원들에게 성장이나 성과를 내길 바라야 되는 거죠. 말 연습적으로 오면 팀장님은 그러면서 위임을 하겠다고 생각하셨으면 위임에 따른 여러 가지 자원이나 지원도 또렷이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믿고 맡길게. 잘 해봐. 참 그 매번 보고는 해. 이거는 위임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번 프로젝트는 맡길게. 그리고 보고는 큰 단계가 올 때마다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 결정만 할게. 또는 나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병목에서 체크만 할게. 그리고 지원이 뭐가 필요해? 방해 요소가 뭐가 있어? 내가 그거는 제거할게요. 너무 든든한데. 네. 그래야지 그게 진짜 위임으로 들리죠. 맡긴 것도 아니고 안 맡긴 것도 아니고 자기 필요할 땐 줬다가 또 필요할 땐 뺏어가거나 그러면 그게 한 두세 번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팀원들 이제 안 믿죠. 어차피 찾아갈 거. 본인이 필요하면 찾아갈 거. 그러니까 안 하죠. 생각 없이 위임을 하게 되면요. 팀장님이 잘 생각을 해서 진짜 진심으로 그 팀원에게 여러 가지 잘 자원을 갖추고 지원해서 위임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우리 팀장님은 날로 먹는구나. 우리 팀장님은 일 안 하네. 네. 내가 한 거 다 우리 빨대 팀장님. 그럴 때 팀원들은 신뢰를 회수하죠. 그러니까 팀장님은 진짜 위임을 하겠다고 맘먹으면 설계도를 무지 잘 그리셔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위임하고 내가 어디에 개입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흐르게 두고 그리고 내가 제거해 줄 건 뭐고 내가 지원해 줄 건 뭐고 했을 때 위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팀장님이 제대로만 위임해 주시면 조직도 그 팀장님을 되게 좋게 보고요. 성장시켰으니까 팀원을. 그렇죠. 그 다음에 팀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고 맡겨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임은 팀장님들께는 남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성의 있는 위임을 하시면 팀장님은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게을러서 위임을 못하거나 못 믿어서 위임을 못하거나 내가 팀장으로서 역량이 부족해서 위임을 못하거나 위임을 못하는 팀장님은 긍정적인 이유로는 보이지 않아요. 나의 오류를 인정해 주는 게 킥입니다. 나 틀린 것 같아. 나 틀릴 수 있어. 이거 상무님한테 가져가면 또 잘못 갖고 왔다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고민 좀 해주라. 바로 잡자. 이거죠. 문제투성이 팀원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같이 들여다봐 주는 것 같아요. 김 대리는 어떤 사람 같아? 본인이? 조직에서 가끔가다 아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듣잖아. 어떤 사람 같아요? 뭐 그냥 80%만 일하고 싶은 팀원인데요. 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 80%만 일하는 팀원을 조직이 좋아할까요? 평가가 좋을까요? 전 평가 안 좋아도 돼요. 그러면 80%만 일하면 나머지 20%는 다른 팀원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 다른 팀원들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나머지 20%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 20%를 하기 위해서 고치거나 아니면 본인이 살릴 수 있는 장점이 뭘까? 제일 나쁜 거는 이렇게 딱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게 제일 나쁜 거죠. 우리 김 대리는 자기 할 일을 다 안 하는 팀원이잖아요.
이 질문과 음. 김 대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업무 스타일이 있을까요? 저는 제 할 일만 다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을 다 하는 걸까요? 예. 할 일이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같이 찾아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만 시선은 같은 데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 김 대리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가 아니고 김 대리가 부족한 걸 나도 같이 찾아서 우리 보완해 봅시다. 예. 나도 지금부터 고민할게. 오직 핸드폰 꺼버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마. 그러고서 같이 고민해 봅시다. 탐색을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럼 김 대리가 저는 리더가 되면 네, 회의를 참 많이 하죠. 맞아. 또 이런 판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주고받고 아주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그런 회의장을 상상을 하는데 의견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정적만 흐르고 그래서 혼자 말하고 혼자 결론 내리고 예, 왜 우리 팀원들은 아무 말도 안 하지? 예, 회의에 뭔가 문제가 있나? 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외국 사람들 말투 중에 미국 쪽, 제가 있었던 미국 쪽에서는 이런 말투가 있더라고요. 그럼 자기 얘기부터 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작가예요. 이렇게. 그래서 상대가 얘기 듣다가 자기도 얘기를 끼고 싶으면 저는 근데 출판사래요. 그럼 같이 일해보면 좋겠네 이거. 저는 작가예요. 그리고 작가 얘기를 한참 했는데 상대방이 답이 없잖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이 궁금하면 내 의견부터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건 일상대화지만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의견부터. 팀장님이 내 의견은 이래. 자, 그럼 이제 또들 생각하죠. 답정너구나. 그럴 때 팀장님이 꼭 붙여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의견은 틀릴 수도 있어. 내 의견은 나도 말을 이렇게 하지만 약간 틀린 것 같아. 그래서 내 오류를 내가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도 틀릴 수 있어. 아니,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잡아줘.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타겟으로 이렇게 해서 몇 월까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틀린 것 같아. 얘기하고 보니까 아니네 좀. 나 좀 바로 잡아줘. 내 의견을 얘기하되 반드시 거기에는 나 틀릴 것 같아 라든지 나 틀릴 수 있어 라든지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다 고생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하면 다 고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잡아 주세요. 오류를 반드시 먼저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 유명한 격언이 있었어요. 이 회의에서 반대자가 안 나오면 회의는 안 끝난다고. 누군가 반대를 해야 끝난대요. 제가 강의 가면 맨 끝에 하는 질문이 있어요. 두 분이 질문을 해주셔야 제가 집에 간다고. 강의 끝에 질문 안 하시거든요. 그럼 두 분만 질문을 해달라고. 어차피 Q&A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해주셔야 저는 퇴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약간의 압박도 필요하죠. 진짜 내 의견 틀린 거 얘기 안 해주면 오늘 회의는 안 끝나. 얘기하는 거죠. 나 틀릴 수 있고 그 압박을 막 몰아붙이면 안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요. 팀원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죠. 그럴 때 라벨링이 필요한 겁니다. 침묵의 라벨링. 우리 2분만 생각해보자. 지금부터 침묵의 시간. 네. 내 의견을 얘기하고 나 틀린 것 같아. 2분만 우리 침묵하자. 왜냐하면 생각할 시간을 줬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우리 2분은 그냥 침묵의 시간. 생각의 시간. 그럼 2분 시간을 줬으면 나도 그냥 편하게 차도 마시고 핸드폰 봐도 되고 어차피 2분은 각자 생각한 시간이니까 막 이것만 들여다볼 필요 없어요. 우리 2분은 라벨링 했으니까 속 편한 침묵의 시간이에요. 그 대신 생각을 하게끔 시간을 준 거죠. 팀장님들이 얘기를 꺼내시고 싶으시면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 되고요. 생각할 여지를 주셔야 되죠. 내가 얘기는 했는데 틀린 것 같아. 고쳐줘. 안 그러면 다 고생할 것 같아. 나도 사람이잖아? 나 틀린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내가 의견을 물으니까 모를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 2분만 생각 좀 해보자. 그게 아주 긴 침묵이 되면 그럼 내일 오전에 다시 보자. 오전 회의 때 첫 마디는 내가 틀린 것부터 얘기해줘. 라고 나 틀린 것 같다고 얘기해주고요. 침묵, 생각, 그리고 의견 정리에 라벨링을 해주셔야 돼요. 라벨링 반드시. 이게 편한 침묵의 시간이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의견이 안 나왔고 막 이러고 막 없어 뭐 이러면 안 돼요. 네. 자, 편하게 침묵하자. 과자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나의 오류를 인정해 주는 게 킥입니다. 음. 나 틀린 것 같아. 나 틀릴 수 있어. 음. 이거 상무님한테 가져가면 또 잘못 갖고 왔다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고민 좀 해주라. 바로 잡자. 이거죠. 문제투성이 팀원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같이 들여다봐 주는 것 같아요. 김 대리는 어떤 사람 같아? 본인이? 조직에서 가끔 가다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듣잖아. 어떤 사람 같아요? 뭐 그냥 80%만 일하고 싶은 팀원인데요. 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 80%만 일하는 팀원을 조직이 좋아할까요? 평가가 좋을까요? 전 평가 안 좋아도 돼요. 그러면 80%만 일하면 나머지 20%는 다른 팀원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 다른 팀원들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나머지 20%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 20%를 하기 위해서 고치거나 아니면 본인이 살릴 수 있는 장점이 뭘까요? 제일 나쁜 거는 이렇게 딱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게 제일 나쁜 거죠. 우리 김 대리는 자기 할 일을 다 안 하는 팀원이잖아요. 이 질문과 김 대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업무 스타일이 있을까요? 저는 제 할 일만 다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을 다 하는 걸까요? 예. 할 일이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같이 찾아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만 시선은 같은 데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 김 대리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가 아니고 김 대리가 부족한 걸 나도 같이 찾아서 우리 보완해 봅시다. 예. 나도 지금부터 고민할게. 오직 핸드폰 꺼버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마. 그러고서 같이 고민해 봅시다. 탐색을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럼 김 대리가 저는 이 일은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데요. 저쪽 일은 좀 신나는 게 있어요. 저는 책상 앞에서 일하는 건 답답한데 약간 사람 보는 거는 좀 신나요. 그럼 김 대리 사람들하고 협업해서 나머지 20%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장점과 단점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장단점이지 단점이 장점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 팀원이 그 단점을 장점으로 잘 전환할 수 있게 같이 탐색해주고 그럼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하고 합의해주면 그때는 문제투성이가 아니고 장점투성이가 될 수도 있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 포인트는요, 규정 짓지 말라는 거죠. 일정한 기준이 있죠. 팀장의 기준이 있죠. 근데 지금부터 우리 팀원을 장점투성의 팀원으로 만들고 싶으면 규정 지으면 그 틀에 어긋나면 전부 다 에러예요. 그런데 우리 김 대리의 장점도 분명히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또 조직이 생각하기에 단점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장점으로 바꿀지 합의된 장점을 찾는 거죠. 합의된 장점. 그게 팀장의 남다른 앵글이에요. 팀장을 안 고치고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조직에선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면 세상살이 뭐 두렵지 않겠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모든 사장은 팀장이에요. 결국은. 네. 제가 팀장 하니까 이렇게 한 4-5명부터 뭐 20명, 30명 팀을 생각하는데 모든 사장은 팀장이에요. 다 팀원들이죠. 그죠? 사장 입장에서 보면 전무도 팀원이고요. 부사장도 팀원이고요. 뭐 다 팀원이죠. 제가 1인 기업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님도 저한테는 팀원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성과를 올려야 되니까. 저한테도 무수히 많은 팀원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누군가의 팀원이에요. 저는 우리 팀장님의 팀원이기도 해요. 그렇죠. 좋은 원고를 써야 되니까. 팀이란 단어가 굉장히 막강하고요. 그 크기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팀 리더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한 누구나 다 팀 리더예요. 제가 넷플릭스의 그 리드 헤이스팅스의 말을 좋아하는 게 우린 스포츠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린 팀이다. 팀. 우승하자. 이제 팀장을 벗어나서 이제 임원들이 되면 팀장보다 좀 편하지 않을까? 그건 옛날 시대고요. 지금은 실무형 임원이 굉장히 필요한 시절이거든요. 실무형 임원은 또 그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나는 팀장이랑 다른 게 뭘까? 그런데 이제 실무형 임원들, 실무형 사장들이 나오는 시대라서 다 팀장이에요. 더 큰 팀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팀장이자 팀원이자 리더인 네. 그래서 너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실 리더가 돼본 적이 없이 리더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앞뒤로 치고 네네. 위아래로 치고 네네. 그 분들에게 힘을 주는 리더가 되는 세 가지 원칙만 딱 알려주세요. 세 가지 원칙. 네. 세상의 모든 팀장님들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팀장 좀 안 하면 안 되나? 그런데 인도 속담 중에 눕기 전에 앉으란 말이 있어요. 누우려면 먼저 앉아야 된대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위치든 간에 창업을 하시든 뭐 저처럼 1인 기업가로 사시든 또는 큰 회사의 경영자가 되시든 작은 회사의 경영자가 되시든 무엇이든 간에 팀장, 팀 리더는 거치시고 결국은 끝까지 하시는 일은 팀 리더로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이 힘들어도 눕기 전에 앉아야 되듯이 현재를 관통하셔서 현재의 위치에서 역량, 실력, 태도, 그리고 성과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팀장은 굉장히 명예로운 호칭이에요. 팀원일 때, 팀장 달았을 때, 팀원이다가 팀장 달았을 때가 저는 제일 기뻤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팀장은 이제 내가 이제 뭔가 해볼 수 있는 진짜 위치잖아요.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 좀 해보시죠. 그러면 그 팀장이 그 당시 그랬어요. 너가 팀장 됐으면 해라. 그때 당신이 팀장 되면 하라. 예. 근데 이제 팀장이 됐죠. 첫 번째, 세상의 모든 팀 리더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결국은 다 거쳐야 될 단계들이죠. 그게 팀원 수가 적든 많든 아니면 저처럼 늘 모여있는 팀원이 아니더라도 저에게는 많은 팀원들이 계시죠. 저도 누군가의 팀원이고요. 눕기 전에 앉아야 되듯이 순서가 있는 거고요. 그 순서에 너무나 세상의 모든 팀장님들은 맞게 가고 계신 거예요. 그 팀장의 자리에 못 올라가서 속상하고 꿈을 못 펼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팀원들 참 미우실 때도 있을 거예요. 내 맘 같지 않고 진짜 어떻게 일하라고 그러나. 그냥 나 혼자 일하게 하면 좋겠다. 그냥 AI 세계면 난 된다. 말 잘 듣고 회사에서 그냥 AI 비용만 좀 대주면 좋겠다. 모니터 3개가 나한텐 팀원이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이 AI가 아니라 그 무엇이 나와도 성과를 올리는 건 결국 사람끼리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단 내 곁에 자이든 타이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팀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과를 내야 되고요. 그들도 원하는 건 성과고요. 거기에 보상이 얹어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들과 나는 같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모여있는 동료이고요. 그리고 목적이 같은 팀이고요. 같이 걸어가는 방향이 똑같은 동행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어떻게 내가 같은 방향으로 잘 꽃길을 걸어갈까? 팀 리더가 더 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고마울 때도 있어요. 지금 뭘 해보겠다고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팀원들에게 애증이 있겠지만 분명한 건 동행자이자 동료예요. 현재 시점에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 성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AI로 다 될 거다. 그러면 도대체 AI 테크의 회장들은 왜 회사를 하고 있을까? 혼자 AI 갖고 하지. 그렇지 않잖아요? 예, AI 회사들의 그 경영자들도 다 늘 좋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AI를 만들어서 또 회사를 발전시키지만 늘 그 뒤에는 좋은 인재들이 있죠. 좋은 인재들이 곁에 있어준다면 더욱더 고마운 거. 세 번째는 이제 팀장들이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팀장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 그리고 그 실력의 가늠자가 되는 건 말을 잘하시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게 재밌게 하거나 달변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말을 잘한다는 거는 팀원들이 실행을 하기 쉽게 거기까지 잘 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축구 감독으로 히딩크 얘기를 종종 하죠. 히딩크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직접 들어가서 뛸 수는 없잖냐. 그런데 잘 뛰게 만드는 건 내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죠? 그래서 팀장님들은 이제 지식, 정보는 AI가 해줘요. 많이 그 수고는 덜어줬어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팀장님들이 빨리 스스로의 역할, 본인이 할 의무를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그게 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때 회사에서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을 때 회사에서 하루 종일 전기만 관리하는 임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 또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면 늘 거기에 관심이 모이죠. 하지만 결국 그걸 지탱해서 이어오는 거는 팀 리더의 역량이고요. 실력이죠. 그중에 말 실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실력은 그냥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실력은 아주 치열한 연습 끝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들 첫 번째 그 무엇을 하든 간에 결국은 팀장님이세요. 사장을 하셔도 팀장님이세요. 늘 팀을 잘 꾸려가는 실력을 지금 기르실 수 있고요. 이 단계를 거치면서 더 큰 팀, 더 큰 조직 또는 더 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팀원들은 밉기도 하고 때로는 고맙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같은 방향을 갖고 동행하는 동료들이죠. 올바른 북극성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거는 팀원들도 마음이 똑같아요. 팀 리더로서 북극성을 잘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실행까지 이끌어주는 리더의 말 연습이 필요한 때고요. 만약에 이미 말씀을 잘하고 계신 리더라면 훨씬 유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 연습을 하시고요. 실행까지 이끌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과가 나오고요. 그 성과가 나오면 보상이 따르고요. 그 보상이 따르면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냥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죠. 잘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늘 응원합니다.